자, 이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썰이야. 옛날 옛적에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에는 매년 큰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행복 계량 대회였지. 신기하게도 이 대회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에 기반해 개최되었어. 이 행복 계량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발표하고 경쟁하는 거야. 그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 사람에게는 최대 행복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황금색 트로피가 수여됐지. 이번 대회에는 몇몇 흥미로운 참가자들이 있었어.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톰, 메리 그리고 제이크였어. 톰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였어. 그는 대회 준비로 몇 개월 동안 집에서 나무로 행복의 그네라는 걸 만들었어. 이 그네는 아주 특별해서 그네를 탈 때마다 자동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타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방에 퍼지며 쾌락을 증폭시키는 장치도 있었지. 톰은 말했어. 이 그네를 타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이 그네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메리는 전직 요리사였어. 그녀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공짜 음식 나눔의 날을 제안했지. 메리는 다양한 국제 요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어. 음식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메리가 말했어. 맛있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어요. 배가 부르면 마음도 따뜻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이크는 마을의 유일한 코미디언이었어. 그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능이 있었고 이번 대회를 위해 웃음 치료 세션을 기획했어. 이 세션은 무료로 진행되었고 마을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제이크는 코미디 공연을 열기로 했어. 제이크는 말했어.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면 그 어떤 약보다 큰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대회 당일 마을 사람들은 톰의 그네에서 음악 과웃음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고 메리 맛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제이크의 코미디 공연으로 하루의 피로를 털어버렸어. 대회가 끝난 후 평소에 싸우기 바빴던 이웃들도 한 곳에 모여 서로 웃고 먹고 소통하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지. 대회 결과 발표 날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최대 행복자의 타이틀을 줘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큰 행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야. 결국 마을 원로들이 모여 긴 회의를 거친 후 이런 결정을 내렸어. 우리 마을은 그 누구 한 사람의 노력 덕분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행복자의 타이틀은 톰, 메리, 제이크 세 사람 모두에게 주기로 합니다. 결국 톰, 메리, 제이크는 모두 최대 행복자로 인정되었고 황금색 트로피를 함께 받게 되었어. 세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축하하며 말했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의 행복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눠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네요.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를 몸소 실천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대한 데이비드 휴미의 이론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제입스가 다니는 마을에서는 언제나 강아지들이 중심 문화였다. 강아지들이 길을 걸으며 인사라도 하면 꼭 복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길에서 강아지를 만나면 먹을 것을 주거나 쓰다듬으며 하루의 행운을 비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마을에서 제입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입스는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적 회의론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단지 경험적인 추정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정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로 얽혀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대응미를 느낀 것이다. 하루는 제입스가 평소처럼 마을의 도서관에서 철학서를 읽고 있는데 한 무리 동네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오늘도 길에서 강아지를 만나서 복이 올 거라며 신이 나 있었다. 제입스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강아지를 만나면 꼭 복이 온다고 믿는 거야? 그럼 제입스 항상 그래왔잖아? 한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입스는 그 순간 문득 휴메의 인과관계회의론을 떠올리며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사건들을 연결짓는 방식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고 했어. 강아지를 만나면 복이 온다고 너희가 믿는 것도 그냥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게 된 것뿐일 수 있어.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입스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제입스는 친구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강아지를 만나면 절대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강아지를 만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우연인 거야. 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강아지를 만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건 너희의 마음가짐 때문일 거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입스의 말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루 종일 그들은 강아지를 만나도 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아무도 특별한 복을 받지 않았고 평소와 똑같은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다. 제입스는 하루가 끝난 뒤 친구들에게 말했다. 봐, 강아지를 만나면 복이 온다는 건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야.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우리가 사건들 사이 연관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야. 물론 친구들은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제입스의 장난 섞인 실험 덕분에 그들은 경험과 인과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휴메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중 세성당의 널찍한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모닥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12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한 움큼씩 요리된 고기를 씹어 먹으며 대화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이때 성직자이자 철학자였던 차슬러 신부는 일어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차슬러 신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앙으로 걸어나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자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신 자연법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두들 차슬러 신부의 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아퀴나스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자연법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원한 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 진리, 정의, 그리고 선행을 추구하는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씹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이런 법을 누가 정하고 누가 감시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법이 학교 의선생님처럼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슬러 신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시길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 즉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자연법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법규나 감시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다른 교육, 문화 상황에서 왔습니다. 차슬러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로를 돕고 악행을 피한다면 이는 신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자연법에 의해 이끌릴 수 있습니다. 데이트의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으며 신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성직자들이나 철학자들에 비해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차슬러 신부의 설명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중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연법을 통해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차슬러 신부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자연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감에 따라 불빛도 점차 약해졌고 차슬러 신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이 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퀴나스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모두의 마음속에서 빛나길 그날의 경험은 모두에게 잊히지 않을 특별한 밤이었으며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이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추구하며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겨울에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눈사람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을은 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마다 눈사람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마을의 가장 큰 광장에 세워진 커다란 눈사람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 왕의 소문이 처음 돌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그 눈사람에게 왕관처럼 보이는 작은 나뭇가지를 얹어주면서였습니다. 눈사람은 점점 더 정말 왕처럼 보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눈사람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눈사람은 정말 다가올 위기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을의 진정한 정체는 17세기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사람 왕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한 잘난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상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그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사람 왕은 우리 모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홉스 선생님의 사회계약 이론처럼 우리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두의 권리를 눈사람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 순간 눈사람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커다랗고 눈부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사람 왕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로 큰 위협이 몰려왔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마을을 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여성, 남성,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눈사람 왕이여, 제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눈사람 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멧돼지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그 광경은 모두에게 확실하게 권위와 보호의 힘을 각인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사람 왕에게 더 큰 권한과 힘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사람 왕의 권력은 점점 더 강력해져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눈사람 왕에게 되돌아오는 복종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장로가 눈사람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사람 왕이여,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따라 우리는 당신에게 안정과 평화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당신의 지배하에 숨막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다시 돌려주세요. 눈사람 왕은 잠시 멈칫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통치에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봅시다. 그러면서 땅에 신비로운 눈꽃을 뿌리고 다시 평범한 눈더미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눈사람 왕이 주었던 경험을 통해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복종의 균형 속에서 진짜 평화와 안정을 찾는 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권력을 너무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의 위험성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눈사람 왕은 과거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현명하게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균형 잡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